안녕하세요. 영사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2단원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풍수지리에 대해서 배우고요. 물론 이제 풍수지리를 깊게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지도, 세 번째로 지리와 관련된 고문헌과, 네 번째로 지리 정보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이 단원에서 풍수지리가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뭐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지도와 고문원이 나올 때가 있고 지리 정보에 대한 개념 문제 출제될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리 정보와 관련해서 입지 선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입지 선점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4개 지역이 있을 때 이 ABCD와 관련된 4개, 뭐 여러 한 두세 개의 통계 자료가 나오고요. 이 두세 개의 통계 자료에 대해서 조건들이 제시해야 됩니다. 뭐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하면서 뭐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1점, 얼마 이하면 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제시를 해주고요. ABCD가 각각 몇 점을 얻었는지를 합산해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점수가 제일 높은 지역 또는 제일 낮은 지역을 골라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답률이 90%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매우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명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았던 편이고, 뭐 지역명을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앞으로 출제될 수도 있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에 있는 그 지역들은 지명을 다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 유형이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이제 풍수지리인데요. 이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풍수지리라고 한다면 산줄기의 흐름, 산의 모양, 바람과 물의 흐름 또는 뭐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좋은 터, 우리가 명당이라고 부르는 좋은 터를 찾는 사상을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풍수지리의 배경으로는 지모사상과 음양오행설이 결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양오행설은 대충 뭔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지모사상이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이 지모사상에서 지는 땅지자를 한자로 쓰고 있고요. 모가 어머니 모자입니다. 한자로. 자, 그네가 땅하고 어머니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식체계와 음양오행설이 결합이 되면서 풍수지리 사상이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체계화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풍수지리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양택풍수, 음택풍수, 비복풍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택풍수는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 집, 뭐 집터라든지 마을의 위치나 국가의 도읍지, 뭐 우리가 조선 시대 때 그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뭐 정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도읍지로 삼을까라고 전국 반반국국을 찾아다니면서 한양이 도읍지로 삼 게 제일 좋더라 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택풍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택풍수는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찾는 것인데 파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보 풍수는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거나 넘치는 기운을 눌러주는 풍수를 말하는데, 이게 약간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저도 이제 영화 전체 그 풀 영상은 안 봤고 몇 가지 쇼츠만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배우 중에서 조승우 분이 나오셨던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명당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조승우 분이 풍수지리를 그 전문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배경으로. 거기서 보면은 그 시장에 방문을 해요. 시장에 방문을 하는데 이 시장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조승우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승우가 뭐 말뚝을 어디에 박으면은 어떤 기운이 눌러지고 어디에다가 물기를 내면은 흐름이 좋아져서 뭐 사람들이 몰린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찾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뭐 시간이 되신다면 간단하게 쇼츠 하나 정도 뭐 여러 개
보시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시지 마시고 그 쇼츠 하나 정도 보시면은 대충 비교 풍수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기운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뭐 어떤 뭐 둔덕을 만들어서 그 기운을 좀 더 붙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기둥을 박아서 어떤 기운을 눌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보풍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고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요. 자, 조선시대의 고지도는 우리가 정기 고지도와 후기 고지도 두 가지로 나뉘고 시험에서도 이 정기 고지도와 후기 고지도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정기 고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정기이니까 건국이 된 직후죠. 자, 건국이 된 직후이기 때문에 전국에 어떤 뭐 땅이 어디 있는지, 땅이 어떤 그 모양을 하고 있는지, 산들이 어디 있는지, 하천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목적에서 국가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국이 된 직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정기 고지도는 국가 통치를 위해서 행정적 군사적 목적으로 지도를 제작했다 라는 이 키워드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대표적 지도로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와 조선 방역 지도가 있는데 각각의 지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후기 고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한국 사회에서도 배우듯이 실학이 우리나라에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후기 고지도도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의 정기 고지도에 비해서 과학적이고 정교한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도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지구 전후도 등이 있는데 이 지도들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 고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와 조선 방역 지도가 있는데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는 세계지리 만약에 같이 한국지랑 같이 선택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한국지리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들어갈 텐데요. 자,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조선전기 1402년에 제작이 되는데 조선이 1392년도에 건국이 되었으니까 대략 한 건국된 지 10년 뒤에 제작이 된 지도죠. 건국 초기에 제작된 지도이고요. 건국 초기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는 중화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화 사상이라고 한다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선시대 때 보면은 4대 뭐 이런 거 하면서 명나라 또는 뭐 청나라를 약간 좀 떠받드는 그런 풍토가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인 만큼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주체적인 국토인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일단 여기 크게 차지를 하고 있죠. 지도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라는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도 매우 크게 그렸습니다. 중국 크기에 비해서도 꽤 이 정도면 크게 그렸죠. 실제로는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데 그 크기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도 꽤 크게 그렸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체적인 국토인식이 반영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 가운데 호수가 뻥 뚫려 있는 이 땅이 아프리카고요. 여기 막대기처럼 생긴 땅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유럽,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섬이 있는데 이 언덕 보기에는 제주도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약간 좀 얕보는 것도 있죠. 이만큼 작게 그렸다는 건. 자, 이런 지도 구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조선방역지도 같은 경우도 역시 조선 전기에 제작이 되면서 국가주도로 제작이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방역지도의 특징으로 대표적인 것은 중남부 지방은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북부 지방에 대해서는 지형이 왜곡이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조선방역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그 한국 박물관에 그 실려 있는 그 사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제 인용을 해서 가져왔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 사진이 유일하게 그 저작권을 제가 따로 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사진이라서 이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는 좀 화질이 좋은 사진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조선 방역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 중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좀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릿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하지도 않고요. 자, 이런 점에서 중남부 지방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북부 지방은 좀 왜곡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방에 대해서 약간 차별적인 인식이 좀 만연했습니다. 북부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잘 대우해 주지도 않고 좀 차별하는 경향도 있었고 관리도 좀 안 되었던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북부지방 쪽의 여진 쪽이라든지 다른 유목민족들이 자주 침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었고 또 기후도 춥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인구 밀도가 낮았던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관리가 잘 안 되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지역에 대한 차별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북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북부지방이 좀 왜곡이 되었던 특징도 있고요. 뭐 이 왜곡이 되었던 것이 행정력이 그렇게 강하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정보를 잘 수집하기 힘들었던 점들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이런 특징들을 조선방역지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지도. 앞서서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고지도로 전기고지도랑 후기고지도 딱 두 가지만 나눈다고 봤었는데 이걸 따로 중기로 나누어 둔 이유는요.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고지도의 특징도 가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기고지도의 특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굳이 조선 중기고지도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천화도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 천화도 같은 경우는 조선 중기 이후로 민간에서 주로 제작이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자,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도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중앙에 중국이 위치하고 있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중국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천화도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분명히 세계 지도거든요. 세계 지도인데 세계 지도처럼 안 보이죠. 이게 무슨 세계 지도야 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정교한 형태로 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형태로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약간 신앙이 결합이 되는데요. 이 결합이 된 신앙이 도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민간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굳이 정교한 지도를 제작하기보다는 민간 신앙, 민속 신앙과 결합이 된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래되어서 들어온 종교인데 약간 민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계 지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상의 국가 지명들이 몇 가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국가로 모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보는 건데 모인국이라고 하면은 털이 뒤덮인 그냥 마치 원숭이 골릴라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모인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국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인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국가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도교적 세계관에 반영이 되면서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도를 관념적인 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념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천하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내신 대비를 위해서 듣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관념이라는 단어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하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부터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은 천하도로 보시게 되면 안쪽에 대륙이 하나 있죠. 여기가 내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바다가 감싸고 있죠. 여기가 외해입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땅이 또 둘러싸고 있죠. 자, 여기가 외대륙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또 바다가 둘러싸여 있죠. 여기가 외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구조로 그려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천하도 같은 경우에는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한다면 천이 하늘이고요. 원이 둥글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원, 서클, 그걸 이제 한자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가 땅지자고요. 방이 모날 방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모나다, 각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원지방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인식인데, 자, 이런 인식이 전통적인 동양의 세계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양인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세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천원지방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땅이 모난 느낌이 들죠. 각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하늘은 지도로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서 하늘은 둥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늘이 둥글다라고 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고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지도가 정상기 선생이 제작하신 동국대지도가 나오겠는데요. 자, 이 동국대지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했다 라는 특징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여기서 축척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지도상에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지구만한 지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좁히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막 그냥 좁혀버리면은 뭐 비율이라든지 비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1도 안 맞겠죠. 자, 그래서 축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1km짜리 거리가 있다면 이걸 지도상에서 뭐 1mm 또는 1cm로 줄여주는 것을 우리가 축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국대지도 같은 경우에는 백리라는 이 거리를 지도상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여주는 축척을 사용한 지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리 측정이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동국대지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북부 지방에 대한 정확도가 개선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말이죠. 자,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 보게 되면은 조선 방역 지도를 우리가 앞서서 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조선 방역 지도는 북부 지방이 왜곡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상기의 동국 대지도는 북부 지방의 정확도가 개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또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동국 대지도도 아래서 한번 보죠. 자, 가장 왼쪽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땅의 뭐 생김새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리 등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조선 방역 지도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여 지도로 보도록 하죠. 자, 대동여 지도는 고지도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김정우 선생님이 제작을 하셨고 조선 후기까지 축적된 지도 제작 기술, 뭐 축척도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만든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여 지도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나무 판때기에다가 뭐 지도를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를 얹어서 찍어낸다는 거죠.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뭔가요?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판본에다가 그냥 잉크가 아니라 먹을 바르고 그냥 찍어주면 되니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전에 그런 고지도들은 뭐냐? 이제는 고지도들은 붓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목판본은 새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수백 명씩 달려들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다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대량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목판본은 제작되었으면 그냥 먹으로 찍어서 그냥 지도로 쓰면 되죠. 그냥 이게 그 대량 생산이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첩 절첩식이라고 한다면 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 하나로 이 지도를 접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첩 절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지도를 실제로 그 대동여 지도가 실제 크기가 뭐 거의 6m 가까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도 굉장히 큽니다. 이 6m짜리 지도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작은 책자 형태로 접어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첩 절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휴대와 열람이 편리해진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게 대동여 지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도표를 활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의 지도들은 뭐 하천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하고 하긴 하지만 그게 약간 좀 불규칙한 것들도 있었고 지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이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표를 활용해서 지리 정보를 좁은 지면에다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들을 또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도로를 보시게 되면 이 도로 하천 산줄기는 지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는 것인데, 자, 도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직선으로 도로를 대동여 지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 잠시 한번 아래로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도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6m 넘게 그 지도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큰 지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작은 책자로 접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첩 절첩식이고,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떼놓고 따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나주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나주시죠. 자, 여기서 도로라고 한다면 이 가는 선들이 다 도로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두었는데요. 이 방점마다의 거리를 위치를 통해서 대략적인 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 나와 있는 이 대동여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요게 방점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심리가 된다는 거죠. 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또 어떤 게 나오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뭐 표시를 A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나주시 그 관청이 있던 곳인데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B에서 A까지의 거리가 뭐 몇 리냐, 20리 이내냐, 뭐 10리 밖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점을 통해서 거리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을 보도록 하죠. 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쌍선으로 표시된 게 있고 단선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주로 이제 곡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 쌍선으로 표현이 된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쌍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크다는 거죠.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반면에 단선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입니다. 하천이 작다는 거죠. 자, 아래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하천은 지금 쌍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쌍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천입니다. 얘도 하천인데, 자, 이 하천들을 보시게 되면은 단선이죠. 얘네들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두꺼운 그 초록 그 파란색으로 색칠된 거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줄기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산줄기 같은 경우에는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정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경도로 부르는 인식 체계를 말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정확한 해발 고도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아래 사진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런 선들이 다 산맥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산맥인데,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해발 고도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들이 있을 때 얘네들에 비해서 이 산이 뭔가 좀 더 커 보인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죠. 근데 이 산이 정확하게 해발 고도가 몇 미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뭐 100m인지 200m인지 1000m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만의 내용을 가지고는. 자,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동여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전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구 전후도는 1834년에 제작이 되었는데, 최한기 선생과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를 만들으셨던 김정 선생이 각각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지구 전후도는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구 전도에는 구대륙이, 지구 후도에는 신대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꼭 암기를 해두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이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만과 남북 회기선 등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과학적인 세계 지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양의 지도 제작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활용해서 지도가 만들어졌다. 참고로 대동여지도라든지 동국대지도도 후기 고지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실학의 영향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에도 경의선망이라든지 남북 회기선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과학적인 체계적인 그 세계 지도에 해당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 나와 있는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지구 전후도인데, 딱 봐도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세계 지도랑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세계 지도들은 대체로 중국을 가운데에 두어서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구 전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여기쯤이 이제 중국이 되는데, 이 중국이 지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통해서 지구 전후도는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극복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이어서 지리와 관련된 고문의 내용과 지리 정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또 따로 업로드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